안녕하세요. 실패한 첫 번째 결혼을 극복하고 나름대로 화목한 재혼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는 6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그 싸늘한 시선들을 더 잘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흠도 아니라고 안 맞는 사람 붙들고 사느니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고 각자 갈 길 가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재혼에 대해선 은근히 부정적인 눈치더라고요. 옛날에 왜 연렵이라고 있었잖아요. 옛날이었어 봐요. 이혼부터 큰 흠이죠. 사별로 남편을 잃게 되어 남아있는 아는 한눈도 팔아서는 안 되고 정조를 지켜야 하는 아주 웃기는 문화 말이에요. 그런데 전 이 연렵이가 현대사회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느낌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 두고 재혼하는 게 좀 그렇지 않어? 무슨 남자 없이 못 사는 사람도 아니고. 한 번 망했으면 됐지. 그렇게까지 억지로 가정 꾸리면서 살아야겠냐고. 나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 어머머. 아니, 나는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지유 엄마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바깥 양반 저녁 챙겨줘야 하는데. 나 먼저 들어가 볼게. 제가 이혼을 한다는 소식을 알리고 나서요. 진심으로 제 재혼을 축하해 준 사람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던 것 같아요.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전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애는 내팽개쳐 놓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이기적이고 나쁜 엄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 인생을 희생하면서 딸애를 길러냈는데도 고작 그 재혼 하나 때문에요. 하지만 이 재혼이라는 족쇄가 제 인생만 괴롭히고 말 줄 알았는데 딸아이의 앞길까지 맡게 된 것 같아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문제가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애에게 찾아온 불행이 모두 내 탓인 것만 같고 마냥 미안하기만 하고 마음이 좋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 편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었다고요. 내내 그렇게 외롭게 지내다가 저도 이 마음 어디다 털어놓지 않으면 병이라도 날 것 같아서 이렇게 마음을 꼭꼭 눌러담아 사연 보내봅니다.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참 길게 외롭게 힘들게 산 저 같은 사람도 있다 생각해 주시고 저희 딸의 앞길을 어쩌면 좋을지 같이 머리를 맞대주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야, 넌 네 서방이 일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만만해 보이냐? 내가 일만 시작하면 니까지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알아먹어. 여보, 술이 많이 취했어요. 우리 집에서 당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지유야, 얼른 아버지 좀 부축해드려라. 저러다 넘어져서 머리라도 다치실라. 엄마가 가서 이부자리 펴놓고 올 테니까 그냥 아빠 옆에서 조금만 부축 좀 해줘. 알겠지? 첫 번째 결혼 생활 다시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힘들었죠. 뭐 그렇게 힘들었냐고요? 남편의 못된 술버릇 때문에요. 처음엔 정말 말짱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이혼 가정에서 자랐었거든요. 아버지랑 어머니 이혼하시고 아버지 따라갔는데 아버지는 할머니한테 거의 절 방치해다 놓다시피 하셨고요. 시골에 저 맡기고 경기도 올라가신 지 얼마 안 되어 애가 둘이나 딸린 이혼녀와 재혼을 하셨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아버진 매몰차게 나는 이제 너 돌볼 여력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다시 연락을 해보던지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족에게 배신당한 것이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정을 지켜내야지 하는 욕심과 집착이 더 강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일을 하면서 친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연애 한 번을 제대로 못 해본 전 남편이랑 만난 지 6개월도 안 되어 바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 가정에서 자라났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줄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 딸아이가 생기고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행복이 영원히 깨지지 않을 거라 굳게 믿었었죠. 남편이 회사에서 거액의 사기를 당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퇴직금까지 거기에 다 들어갔다니. 그럼 우리 세 식구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분명히 믿을 만한 친구라고 그랬었잖아. 회사에서 만난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이번 일만 성공하고 나면 우리 세 식구 큰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당신이 분명히 얘기했었잖아. 나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어? 아, 몰라. 지금 내 연락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연락도 다 안 받고 당한 사람이 나 하나뿐인 게 아닌 것 같다고. 내가 나 잘 되자고 그랬어? 다 우리 식구 먹여 살리자고 그랬던 거잖아. 그때는 좋다고 잘해보라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전부 다 내 탓으로 돌리면 속이 좀 시원하냐? 어?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면서 저희 살림엔 거액의 돈을 투자해봐라 꼬드긴 것이 시발점이었습니다. 투자의 투자도 모르는 저희는 오로지 남편 지인의 말 한마디만 믿고 남편의 퇴직금까지 빼서 몽땅 투자라는 이름으로 쏟아부었죠. 하지만 그 돈이 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되는 데는 3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까지 원금의 수익금까지 쳐서 돌려주겠다 호언장담을 하던 남편의 지인은 돈을 보내줘야 할 날짜가 다가오자 핸드폰 번호고 뭐고 싹 다 바꿔버리고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뒤늦게 지인의 집에 찾아가 봤지만 그 앞엔 사기 피해자들만 진을 치고 있을 뿐이었고 그 사기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애를 키우고 남편과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저희가 꾸고 있던 단꿈은 그렇게 돈과 함께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리 힘든 일을 겪더라도 멀쩡한 몸뚱아리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건 역시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죠. 남편은 그 뒤부터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돈 잃어 속 쓰린 거야 모두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 뒤로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는지 근무 태도도 아주 엉망이 됐고요. 마음이 힘들다면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한 것이 화근이었죠. 처음엔 그래 저 사람도 지금 속이 아닐 거다. 좀 과하게 술을 먹고 행패 같은 주사를 부리더라도 최대한 그 마음을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주사는 습관처럼 굳어졌어요. 술에 덜 깬 채로 회사에 출근해 결국 근태 문제로 해고 처리가 되었고요. 회사를 관두고 나니 남는 시간에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 것이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지유 아빠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한다고 붙들고 화도 내보고 좋은 말로 타일러도 보고 별의별 수를 써봐도 한 번 망가진 남편은 쉽게 돌아오질 못했어요. 오히려 그런 남편 옆을 지키고 있는 저와 딸아이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게 됐죠. 옆엔 내가 뭘 한다고 이렇게 나대긴 나대, 어? 야, 내가 그동안 너네 집구석 박혀있을 때 나 혼자 뼈 빠지게 고생해서 돈 벌어다 줬으면 그러면 이제 좀 나도 즐기고 살 때 된 거 아니야? 남자가 일을 하면서 술도 마실 수 있고 그런 거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땡땡거리길. 저리 비켜. 시끄럽게 할 거면 나가서 술이나 사와. 아주 입만 쫑알쫑알 시끄러워 죽겠네. 넌 뭘 잘했다고 네 애비를 그렇게 빤히 노려보고 있어? 하여튼 애미나 딸년이나 가장 무서운 줄 모르고 어? 니네 오늘 아주 잘 걸렸다. 내가 오늘 니네 버르장머리를 제대로 고쳐줘야지. 네가 나한테 다시는 잔소리 못하게 아주 입을 콱 틀어 막아줘야겠다. 그냥 단순히 혼자 행패를 부리고 어디 동네 가서 자빠져 있고 이런 주사였으면 차라리 속 편하겠다 싶더라고요. 남편이 술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어디 가서 객사라도 했으면 좋겠다. 나중엔 그렇게 싹싹 빌었을 정도였다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한텐 정말 못된 버릇이 생겼습니다. 술만 마시면 물건을 그렇게 집어던지더라고요. 그게 또 시작이었던 거죠. 물건 집어던지던 사람이 사람이라고 못 집어던지겠어요. 조금 더 지나니까 제가 그 관역이 됐죠. 아이고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여기 부부싸움도 적당히 해야지.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다가 진짜 사람 잡겠어. 주희 엄마 나 좀 봐봐. 어? 괜찮아? 병원 안 가봐도 되겠어. 집에서 큰 소리 좀 나면 부부들끼리 싸움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넘어가는 분위기였던 동네였는데 저희 집에서 싸움이 나면 이웃 주민들이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라도 날까 싶어 앞다투어 경찰에 신고를 해줬어요.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었죠. 하지만 경찰이 온다고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었죠. 전 제대로 기억이 나지도 않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그때 절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맞고 사는데 너무나 익숙해져서 죄다 포기한 것 같은 얼굴로 서 있었대요. 말라 비틀어진 고목 같았다고요.
정말 병원 안 가보셔도 괜찮냐 하는 얘기에 눈물만 꾹 참으면서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고, 그러면 신고를 원하시냐? 사람들 눈이 있어서 신고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혼자 파출소로 찾아오셔라. 그 소리에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면서 한사코 거절을 했죠. 그때는 우울증도 심해서 정상적인 사고 자체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러고 술만 마시면 매일같이 손 올리는 남편이랑 같이 사는 게 딸애한테 더 끔찍한 기억으로 남을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남들이랑 똑같이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게 해주어야 한다. 오로지 그 집착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저와 딸의 속은 골마 터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 역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차라리 저한테만 그런 행패를 부렸었던 거라면 저 정말 죽을 때까지 그 부조리를 참고 견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제 딸 지유한테까지 손을 올리는 것을 본 순간 저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웃 주민의 신고가 아니라 제가 직접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전까지 혀가 꼬여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남편이 경찰들만 오면 순한 양처럼 변하는 거예요. 아이고, 수고 많으셔요. 이 사람이랑 그냥 잠깐 말다툼을 한 건데 하도 부부싸움 할 때마다 이웃들이 경찰들을 바쁜 거 모르고 신고해야 되는 걸 이 사람이 봐가지고 그런가.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바쁜 사람들 오라가라. 어? 당신도 반성해야 돼.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저기 다방에서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가시겠어요? 남편은 딸아이의 어깨를 꾹 붙잡고 저랑 애를 번갈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눈빛이 얼마나 형형했던지요. 너네 여기서 입 잘못 놀리면 진짜 다 끝이다. 어디 한번 잘 떠들어봐라 하는 것 같은 그 눈이 너무 무서워서 저희는 정말 꼼짝도 할 수 없더라고요. 용기 내서 처음으로 남편을 신고해봤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경찰들은 그렇게 돌아갔고 남아있는 저에게 배로 더 심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네가 네 손으로 나를 신고할 수 있냐. 남편이 빵에 들어가면 그러면 속이 좀 시원하겠냐. 그게 네가 원하는 거냐고요. 그때 정말이지 저 미친 사람이 딸한테 해코지라도 할까 싶어서 그래서 더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 언제까지 남편한테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 없다. 갈 수 있는 친정도 없는 주제에 무작정 도망쳐야겠다 짐을 싸게 된 겁니다. 어린 딸애를 붙들고 오늘 엄마랑 도망가서 다시는 아버지 얼굴 보지 말고 그렇게 살자 하니까 딸애도 울면서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 모습을 보고 미안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진보다리를 단단히 싸고 집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몽땅 다 챙겨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골아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드르렁컥 하면서 술에 찌들어 코를 고는 남편이 깊게 잠들어 있는 걸 확인하고 딸의 손을 붙잡아 마당을 살금살금 나가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자기 식구 나가는 건 또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더라고요. 니네 지금 뭐하냐? 어? 여기서 튀기라도 하게? 이것들이 아주 날 파닥으로 보는구나. 파닥으로 봐. 어? 그래, 오늘 아주 끝장을 내자. 니네가 어디 내 손아귀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마누라가 돼서 남편 곁을 지켜야지. 어? 내가 다시는 도망갈 생각하지도 못하게 다리 몽둥이를 아주 박살을 내놓던가 해야지. 응? 그때부턴 차마 사연으로 다 옮기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화가 난 남편에 정말 무차별적으로 달려들기 시작했고 전 그 와중에 딸애를 지키기 위해 품속에 애를 꼭 끌어안고 무슨 정신으로 거기서 버티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시끄러운 소란이 일어나니까 이웃들이 나와서 그 광경을 보고 이러다 사람 죽는다고 저희 남편을 끌어안고 붙들어 안고 했지만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남편을 말리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경찰이 오게 됐고 제 상처를 본 경찰은 그 자리에서 남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됐어요. 저희도 이대로 못 살아요. 이제 저 사람 제 가족 아닙니다. 제발 저 사람 감옥 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다시는 저랑 제 딸 건드리지도 못하게 어디다 꽁꽁 가둬주세요. 제발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를 붙들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저를 보고 사람들은 다 안쓰러워서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내가 깜빵 들어갔다 나오면 제일 먼저 니들부터 찾아낼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경찰들에게 연행되어 끌려갔습니다. 결국 남편은 징역형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개차반 같은 가장에 옥바라지 할 생각은 더더욱 없었으니 저도 이혼 서류를 보냈고 감옥에 있는 남편은 길길이 화를 내면서 제가 가져온 이혼 서류를 박박 찢어버리는 기행을 펼쳤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결국 제 뜻대로 이혼을 하게 되고 저랑 딸아이는 비로소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됐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 감방 보내놓고 이혼까지 했지만 먹고 살 생각에 막막해지는 건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남편입니다. 남편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도 다시는 괴롭힐 수 없게 혹시나 옥살이가 끝나더라도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놓으면 된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을 써주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저희 동네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된 순경이라 사명감도 넘치고 그렇게 저희 딱한 사정을 더 신경 써주는 건가 싶었는데 그러기엔 저희 식구한테 잘해도 참 너무 잘했어요. 뭘 바라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호의를 처음 받아본 거라 처음엔 이 사람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전 남편한테 한패는 아닐까 의심까지 했었다니까요. 엄마 이것 봐. 김순경 아저씨가 오는 길에 이거 빵 맛있을 것 같다고 나한테 크림빵 사다 주셨어. 엄마 꽈배기 좋아한다고 꽈배기랑 도너츠도 사오셨대. 얼른 와서 같이 먹자. 예, 너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바쁘신 분을 붙잡아두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아유, 죄송해요. 어떡해요. 애가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바쁘실 텐데 오며 가며 신경 써주셔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지유 보고 싶어서 온 건데요. 지유한테 뭐라고 하시면 저 미안해가지고 다음에 또 못 와요. 오늘 장이 섰는데 꽈배기가 맛있어 보여가지고 지난번에 꽈배기 좋아하신다고 한 게 생각이 나서 사들고 왔어요. 얼른 와서 같이 먹어요. 저희 딸이 남편을 그렇게 잘 따랐습니다. 김순경 아저씨 하면서 꼭 두 사람 보고 있으면 아빠랑 딸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처음엔 딸을 붙잡고 뭐라도 했었어요. 김순경 아저씨는 바쁜 사람이니까 네가 그렇게 붙들고 앉아서 시간 뺏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나니까 저도 그 따뜻함에 마음의 안정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바쁜데 여기까지 와주신 게 고마우니까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다. 식사라도 하고 가셔라. 그렇게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날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김순경 아저씨가 아내와 사별을 하고 마음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아 이 시골까지 일부러 발령을 내달라고 졸라 온 것이라는 사연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쪽도 많이 힘들었겠어요. 아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짝 잃어버린 사람들끼리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네요. 이것도 다 팔자고 운명인가 보죠.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어서 그랬을까요? 남편과 전 서로에게 참 커다란 의지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결혼 생활이 정말 그렇게 끔찍하지만 하진 않을 것 같다. 또 머릿속에 스멀스멀 그런 생각이 피어오르더라고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됐다고 다시 재혼을 하냐, 애 있는 엄마들이 재혼하는 거 너무 이기적이고 이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남편은 저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표현했지만 전 계속해서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밀어내기만 했어요. 사람들이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었으니까요. 적어도 딸애한테 똑같은 상처를 다시 한번 줄 수 없다. 아무리 이 사람을 사랑하고 마음이 동하더라도 재혼은 절대 하지 말고 나 혼자 그냥 마음이 감정 묻어두고 살자 하면서 저도 억지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죠. 남편은 제가 마음을 밀어내는데도 굴하지 않고 늘 그랬던 것처럼 순찰 나가는 길에 오며 가며 저희 집을 돌려 딸의 안부를 묻고 공부를 도와주고 했답니다. 딸애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말이에요. 고등학교에 올라간 딸이 시험 공부를 하다 말고 저를 불러요. 뭐 어려운 거 있냐고. 엄마는 공부를 못해서 너 시험 공부를 못 도와줄 것 같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제 손 붙들고 그럽니다. 엄마 나는 다 괜찮아 하고요.
무슨 소린가 했는데 이어지는 딸아이의 말에 저 정말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망했다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에서 그래도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보물을 얻게 됐으니까요. 내 인생이 그렇게 바닥까지 곤두박질 친 건 아니구나 하고요. 엄마, 내 눈치 보지 말고 나도 김순경 아저씨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엄마 마음 가는 대로 해. 나도 엄마가 외롭고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들 시선 신경 쓴답시고 엄마 혼자 힘들고 고통받는 거 나 정말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엄마 하고 싶은 대로 엄마가 제일 행복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 응? 아저씨랑 결혼해. 나 괜찮으니까. 언제 이렇게 훌쩍 커버려서 엄마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버린 건지 딸의 입장에서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보단 딸애가 한창 주변의 시선 더 신경 쓸 나이잖아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우는 제 등을 토닥이면서 엄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주는데 저 자식 농사 하나만큼은 남들한테 뒤지지 않게 참 잘했다 그런 생각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안 계시고 재혼이 뭐 그렇게 동네 잔치도 아닌데요. 식도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그렇게 남편과 살림 합쳐 살기 시작했습니다. 응원하는 사람 반,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사람 반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눈엔 제가 남편 감옥 보내고 다른 남자랑 살림 차리고 사는 그런 파렴치한으로 보이기도 할 테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주변의 수군거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다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저희 딸 한 명한테만 인정받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내가 지유한테 아직도 불편한 사람일까? 난 누구보다 지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지유한테 아빠 소리 듣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아직도 아저씨 소리만 하지 딸애가 절대 아빠 소리 하지 않는다고요. 저희 둘 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죠. 아무리 개차방 같은 아빠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낳아준 아빠 외에 또 다른 사람한테 아빠 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내가 지유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걔라고 그렇게 마음 꽁꽁 닫아놓고 사는 애가 아니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응? 서운해하지 말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지유 그 녀석도 언젠가 마음 열고 아빠 소리 하는 날 오지 않겠어요? 남편 성격이 워낙 느긋하고 차분해요. 자기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앞으로 아빠 소리 들으면 가장 노릇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서운할 법도 한데 그런 티 하나 내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더라고요. 재혼하고 나선 재혼을 참 잘했다 하는 생각밖에 안 해봤습니다. 정말이지 재혼을 후회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식인데 결혼만 했다고 호적에 들일 수 있어도 마음엔 쉽게 들어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요. 아니요. 어쩔 때 보면 내가 계모고 저 사람이 친부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딸애한테 잘했습니다. 딸애가 횡단보도 건너가다가 교통사고 난 적이 있었는데요. 링거 맞고 잠이 든 딸애가 눈을 못 뜨는 줄 알고 병실 침대에 엎어져서 딸애 어디 잘못된 사람처럼 펑펑 우는 바람에 저희 둘 다 당황해서 진땀을 삐질삐질 흘렸던 적도 있었다니까요. 우리 지유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야. 가족이 꼭 피만 섞여야 가족인 줄 알아? 누가 뭐래도 얘 내 딸이고 내가 얘 아빠야. 평생 지켜주면서 살 거라고. 남편이 입버릇처럼 그래요. 피만 섞여야 가족이 아니라고. 친딸보다 더 깊은 존재가 있으면 저희 딸애가 자기한테 그런 존재일 거라고요. 아빠 소리는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끝끝내 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든든한 남편의 울타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재혼 참 잘했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예쁘게 길러낸 딸아이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결혼할 남자를 소개시켜주기 위해 집에 데려온 날 남편이랑 정말 세월 흘러가는 거 너무 빠르지 않냐 손 꼭 붙잡고 그랬어요. 같이 울고 웃고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커버려서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집을 떠나겠다 인사를 할까 감회에 젖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딸의 결혼 덕분에 제가 처음으로 재혼을 한 저의 처지를 후회하게 될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사돈댁이 될 집은 저와 참 처지가 비슷하면서도 달랐죠. 이혼을 하고 나서 재혼을 하지 않고 홀로 사위를 길러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혼 가정엔 관대하지만 재혼 가정엔 조금 꽉 막혀있는 모습이시기도 했고요. 혼자서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워내셨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재혼할 당시에 절 손가락질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재혼이 얼마나 이기적인 선택인지 한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그래요. 사돈께서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한 번 실패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자식까지 끌어안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며느리 되래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든 뭐 어쩌든 결국 결혼은 집안이랑 집안이 만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집안이라면 글쎄요. 볼 것도 없이 반대한다는 얘기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재혼 안 하고도 혼자서 애 잘 길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딸 가진 엄마가 죄인이라고 그 말이 딸 결혼시키면서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대놓고 반대를 하는데 아무리 설득을 해서 결혼시킨다 한들 딸이 평생 엄마 때문에 눈치 보면서 살 것 같아 저도 솔직히 그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너 꼭 그 결혼을 해야겠어? 너 정도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 충분히 만나고도 남잖아, 응? 엄만 정말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어떻게든지 사돈 고지 꺾어서 결혼 허락 받아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눈치 안 주시겠어? 난 내 딸이 그런 시집살이 견디면서 사는 꼴 절대 못 볼 것 같다. 아무리 좋은 것도 다 한때야, 응? 멀리 보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봐. 결혼이라는 게 한 번 결정하면 다시는 돌릴 수 없는 일인 거 너도 엄마 봐서 잘 알고 있잖니. 그러니까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솔직히 어머님이 하신 말씀 중에 틀린 얘기 있어? 엄마만 재혼 안 했어도 시댁에서 이렇게 날 반대할 일도 없었잖아. 분명히 처음 인사 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처럼 괜찮은 며느리가 없다고 좋아하셨던 분이라고. 엄마가 뭔데? 대체 엄마가 뭔데? 그놈의 재혼이 뭐라고 딸 결혼까지 이렇게 망쳐버리냐고, 응? 솔직히 딸의 말 듣고 너무 충격받았죠. 그동안 정말 정성 다해 키워왔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딸이 저한테 그렇게 원망 섞인 말들을 내뱉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고개 숙이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딸을 결혼하면서 집이고 혼수고 사위 차까지 제가 다 해줬어요. 남편도 탐탁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딸 가슴에 대못까지 박아가면서 결혼 반대하는 모진 부모는 못 되겠다고 그냥 내가 한번 고개 숙이고 마음 편하고 말겠다고 그랬죠. 안사돈 찾아가서 고개 숙이고 이 결혼 제발 허락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안사돈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현명하고 똑똑한 아이입니다. 제가 다 부덕하고 모자라서 딸의 앞길까지 막는 것 같아 이럴 수는 없겠다 싶어 부탁드려요.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결혼하는데 부족함 없이 다 해줄 겁니다. 애들 행복할 수만 있다면 콩팥이라도 어디 다 팔 수 있어요. 그러니 제발 저만 보시지 말고 제 딸아이만 보시고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콧대 높은 안사돈 역시 제가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간절히 비니까 못 이기는 척 결혼을 해줬어요. 솔직히 누가 봐도 사돈댁에서 완전히 남는 장사인 게 확실했죠. 사위 직업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회사 다니고 있으면서 모아둔 돈도 크게 없는데 결혼하자마자 집 생겼지 차 생겼지 결혼식 비용 저희 쪽에서 다 부담했지. 아마 사연 들으시는 분들은 호구자처한 게 아니냐고 혀를 차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딸에만 행복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죠. 엄마 지난번에 말한 거 진심 아닌 거 알고 있지? 엄마 덕분에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진짜로 행복하게 잘 살게요, 엄마. 남편이랑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랑 나 절대 안 흔들리고 단단한 가정 만들어서 살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지켜봐줘요.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딸애가 손주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겹경사도 이런 겹경사가 없었죠. 아이를 가지면서 원래 다니고 있었던 직장 일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졸지에 전업주부 신세가 됐어요.
실컷 독립까지 하라고 집까지 마련해 줬더니만 시댁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시집살이를 자처하려고 그러냐니까 자기 임신하고 나면 남편 밥 챙겨주는 것도 어렵고 차라리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살림이니 뭐니 신경 쓸 거 덜하니까 자기 입장에선 훨씬 잘된 일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친정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얘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된 일이기만 할까 의심스럽긴 하더라고요. 원래부터 장래 희망으로 현모양처를 대답하던 딸이었기에 차라리 잘 됐구나. 딸 고집 꺾을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말았던 것 같아요. 물론 잔소리는 좀 했죠. 걱정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임신까지 했는데 시댁에서 지내는 거 힘들지 않겠어? 눈치 보여서 그런 거면 엄마가 사돈한테 잘 얘기해 볼 테니까. 너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중요하지. 아니야, 엄마, 진짜 괜찮아. 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복닥거리면서 사는 게 그렇게 부러웠거든. 엄마, 내 친구 화영이 알지? 걔네 집이 3대가 모여서 같이 살잖아. 할머니 밥 챙겨주러 가야 한다고 뛰어가는데 나 그게 그렇게 부러워 보이더라고. 내가 좋아서 들어온 시댁이야. 우리 어머님 일하시느라 바빠서 시집살이 그런 거 시키지도 않고, 그리고 옛날에나 그랬지. 요즘 세상에 시집살이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임신한 몸으로 시댁에 들어가서 시집살이까지 한 것이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땐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엄마 걱정할까봐 말만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친정도 아니고 시댁 식구들이랑 부대끼며 살다 보면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하고 돈 걱정이야 하지 말고 독립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하라고 얘기를 해줬죠. 진짜 진심으로 괜찮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딸애가 시댁에 들어가고 나서 어찌 보면 제 예상대로 슬슬 흘러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슬슬 입덧도 하고 할 텐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가 해가지고 가져다 줄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시댁에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게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다고 먹고 싶은 것도 없다고 그래요. 너는 집에서 노는 애가 전화를 무슨 1시간씩 하고 그래, 어? 전화비는 땅 파면 그냥 나오는 줄 알아? 엄마, 나 지금 시어머니가 급하게 부르셔서 전화 이만 끊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잘 생각해보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연락할 테니까, 응? 알겠지? 거기서 뭔가 딱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언젠가부터 딸이랑 통화를 하고 있으면 저기서 안 싸더니 큰 소리로 딸애한테 뭐라고 훈수를 들은 소리가 쩌렁쩌렁 들려요. 혹시라도 애가 뭐 잘못을 해서 혼나기라도 하는 건가 걱정이 돼서 시어머니가 너한테 뭐라고 하냐, 너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냐 그러면 아니랍니다. 시어머니가 어린이집에서 애기들 보는 것이 버릇이 돼서 집에서도 큰 소리로 사람을 부르고 하는 것뿐이라고. 자기만큼 고부관계 좋은 사람 또 없을 거라면서 걱정을 붙들어 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지유 저거 전업주부로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안사돈한테 구박이라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가슴이 떨리고 걱정이 돼서 밤을 못 자겠어. 애가 절대 안 된다고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사돈댁을 한번 갔다 와야지. 잘 살고 있는 거 내 눈으로 봐야 나도 속이 좀 편할 것 같아. 무슨 일 있으면 당신한테 바로 연락할 테니까 우선 나 혼자 다녀올게요. 또 사돈댁에서 친정 부모님 다 끌고 왔냐고 그런 거 가지고 트집 잡을까 봐서. 아무리 그래도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걱정이 안 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제 두 눈으로 딸이 말짱히 잘 지내고 있는 걸 봐야 저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아 가정 방문을 한번 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산모한테 좋다는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렇게 딸애가 있는 사돈댁으로 향했죠.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절 보고 당연히 놀랄 수밖에요. 배는 불러가지고 아무래도 얼굴이 좀 까칠해진 것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제가 바로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이거 뭔 일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네가 통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하니까 엄마가 그냥 말 안 하고 찾아와서 놀랐지? 엄마가 그래 요즘 늙어가지고 내 눈으로 잘 있는 거 확인 안 하면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 싶더라니까. 산모한테 좋은 거 이거저거 다 싸놨으니까 오늘은 그냥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해준 맛있는 밥 먹고 얘기도 좀 하고
평소처럼 그렇게 있자, 응? 나야 엄마 오면 좋지. 너무 좋은데 오늘 시어머니가 어린이집에서 조금 일찍 돌아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집에 손님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말도 없이 친정엄마 불렀다고 또 한 소리 들을까 봐 그렇지. 이따가 어머님 오시면 엄마가 얘기 좀 잘 해줘야 돼. 아무리 그래도 집까지 찾아온 사돈댁 문전박대 하겠냐고. 넌 참 별 걱정을 다 한다고 하고 딸의 줄 요리를 주방에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제대로 뭘 볶고 지지고 하려고 하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다진 마늘이 안 보이더라고요. 딸애한테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다진 마늘이 똑 떨어진 것 같다고 자기가 얼른 나가서 사오겠다고 그래요. 제가 그런 딸을 막아섰죠. 임산부 몸에 찬바람 들락날락 하면 안 좋다고. 엄마 불러뒀다가 뭐 하냐고 제가 사러 나가겠다고요. 지갑을 챙기려고 보니까 딸의 방에 가방을 두고 왔길래 지갑만 챙겨서 얼른 갔다 와야겠다 하고 가스불을 끄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돈이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저도 지갑을 얼른 챙겨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화가 난 사돈의 목소리가 더 먼저였습니다. 아이고 기가 막혀서 정말. 야, 너 아주 집에서 뷔페를 차려놓고 먹는다. 집에서 빈둥빈둥 있는 것도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너 오늘 네 남편 아침밥도 제대로 안 챙겨줬다면서? 뭐 몸이 무겁네 어쩌네 하면서 남편 아침밥도 제대로 못 챙기는 주제에 넌 우리 다 내보내놓고 이렇게 호화스럽게 상 차려서 처먹고 있으니까 좋니? 좋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제 말씀 좀 잠깐 들어주세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됐다. 말 같지도 않은 변명 듣고 싶은 생각도 없어. 아이고 어쩌다 집안에 이렇게 식충이 빈대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는 아이고 이거 처먹으라. 입에 고춧가루 그대로 묻어있는 거 봐라.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죽겠네.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저도 얼른 방에서 나가 상황을 말리려고 하는데 사돈댁이 제 딸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더니 뺨을 탁하니 올려붙이는 게 아니겠어요? 사돈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비명을 지르면서 제가 나갔고 딸애는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는 줄도 몰랐던 사돈은 그제서야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요. 임신한 딸이 시댁에서 제대로 챙겨 먹고 있지도 못한 것 같아서 걱정돼서 음식 챙겨왔습니다. 이 집은 손주 품고 있는 애가 잘 먹는 게 그렇게 꼴배기가 싫으셨어요? 아니요, 사돈 그런 게 아니고. 너는 니네 엄마 오면 온다고 이 얘기를 해야지. 왜 말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하여튼 뭐 하나 제대로 잘하는 게 하나가 없어가지고. 아유 답답해 죽겠네. 그러게 사돈이 차려주신 거다. 네가 진작에 말을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제가 딸 얻어맞는 것도 뻔히 봤는데도 죄송하다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그저 제 딸 탓을 하기 바쁜 사돈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조져야 내 속이 시원할까 그 짧은 순간에 머리를 굴리게 되더라고요. 이럴 땐 남편이 있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겠다고 남편한테 아침에 그렇게 말하고 나왔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얼른 핸드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이 그렇게 욕하던 제 남편이 경찰인 거 모르고 계셨나 봐요. 내 귀한 딸 얼굴에 손 올렸으니 경찰인 애 아빠가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딸 몸에 마음에 상처 줬던 만큼 내가 똑같이 되갚아 줄 테니까. 여보,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여기 왔더니 우리 딸 완전히 학대당하면서 살고 있더라니까. 방금도 안사돈한테 뺨마 얻어맞는 걸 내가 직접 봤어. 뭐하고 있어? 당장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출동하지 않고. 이거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제 얘기를 듣자마자 저희 남편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가지고는 당장 자기가 가겠다고 꼼짝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돈댁은 무슨 집안 사람들끼리 조금 다툰 거 가지고 경찰까지 부를 일이냐고 화난 건 알겠지만 고정하시라고 절 뜯어 말리더라고요. 딸이 얻어맞는 거 코앞에서 봐놓고 맨 정신일 리 없죠. 이거 놓으시라고 이제 와서 지금 체면이라도 차리고 싶으신 거냐고 하고 절 말리는 안사돈을 뿌리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제가 찍어준 주소를 보고 사돈댁으로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정말 문을 부술 것처럼 박차고 들어와선 제일 먼저 딸아이의 몸 상태를 살피더라고요. 남편이 딸의 팔을 확 잡아 걷으니까 거뭇거뭇한 흔적이 보이는 게 아무래도 손찌검이 이번 한 번이 아니었구나 싶어 정말 입술이 파들파들 떨릴 정도로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이게 다 뭐냐고, 우리 딸 시집와서 맞고 사냐고 진짜 눈두덩이가 시뻘개졌죠.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저 진짜 어떻게든지 이혼 안 하고 잘 버티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딸애한테 아빠 소리 한 번 들은 것이 소원이라고 했는데 처음 딸애한테 아빠 소리를 들은 날이 딸이 시댁에서 이렇게 맞고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라니요. 얼룩덜룩한 팔을 감추면서 남편의 품에 안겨 그제서야 안심이 된 건지 눈물을 펑펑 쏟는 딸을 뒤로 세우고 남편은 정말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안사돈의 뺨을 세차게 날렸습니다. 안사돈은 정말 비명을 내지르면서 나가 떨어졌어요. 남편이 경찰 일을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낸 걸 본 적이 없어서 저도 딸애도 정말 깜짝 놀랐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딸 평생 지켜주겠다고 말했지. 우리 딸 다 괜찮아. 아빠 왔잖아. 이따 다 괜찮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저 사람들 제대로 벌 받을 수 있도록 아빠가 끝까지 책임지고 싸울 테니까. 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얼른 이 말도 안 되는 집구석에서 나와. 알겠어? 당신 똑똑히 들어. 이제부터 난 내 딸 지키려고 경찰 명예든 뭐든 다 걸고 당신 인생 종치게 만들 거야. 내 딸 건드렸으면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있겠지. 아이고 바깥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정말 동네에 소문이라도 나면 어린이집 쫄딱 망합니다. 네. 시어머니가 그냥 가볍게 며느리 교육시켰다 생각해 주시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 얘 세아가 넌 시어머니가 정말 경찰서 끌려가야 속이 시원하겠어. 응? 사돈 제가 이렇게 싹싹 빌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는 걸 알아차린 안사돈은 그제야 저희 부부와 딸의 앞에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용서를 비는 이유도 딸애한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라 혹시나 원장이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한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져 어린이집에 손님이라도 떨어질까 걱정해서 그랬다는 것이 뻔히 보이니까 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시시비비는 경찰에 가서 따지자고 전 딸애를 데리고 병원으로 남편은 안사돈을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사돈댁 제대로 벌을 받았냐고요? 남편이 자신의 경찰 명예를 들고 안사돈의 죄를 따져 묻겠다고 하다니 정말 속 시원한 복수를 저희 대신 해줬어요. 사실 제 딸에게 손찌검 한 것만 가지고 뭘 엮어 고소를 하기엔 처벌이 너무 약하다 싶었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떼어온 딸의 진단서는 이혼 소송을 하는데 적극 활용을 하고 남편이 모든 경찰 인맥을 동원해서 안사돈 먼지 한 톨 안 나올 정도로 탈탈 털어낸 덕분에 어린이집에서 그동안 애들 몫으로 나온 지원금을 몰래 빼돌려 자기들 배 불리며 이용한 정황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악행이 그대로 까발려진 안사돈은 저희 남편에게 애걸복걸 하면서 한 번만 모른 척 해주십사 부탁을 했지만 저희 남편 들은 척도 안 하고 콧방귀만 뀌었고요. 그렇게 안사돈은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원생들,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양의 고소를 당해 앞으로 그거 대응하면서 허송세월 보낼 거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네요. 딸애는 지금 저희 집으로 와서 남편과 저와 함께 지내며 이혼 소송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워낙 고생 많이 하면서 지냈으니까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것 또한 그동안 딸과 너무 멀게 지내왔던 저희의 업보라고 생각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보려고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저희 딸애가 저희 품 안에서 홀로 서기를 잘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사랑받으며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프고 다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도 그러면 이 긴 제 인생 얘기, 제 사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끝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의 인생과 앞길에 행복만 가득하길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요즘은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인 척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가끔 인터넷이나 TV 프로그램을 봐도 동물이 사람과 더 깊이 교감하는 경우도 많고, 종을 뛰어넘고 먹이 사슬을 뛰어넘어서 약한 동물을 더 아껴주고 보호해주는 동물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런 동물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가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짓들을 하는 사이코패스나 정신병자들도 많지만 제 주변엔 그런 정신에 문제가 있거나 결함이 있지도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바로 저희 시아버지 같은 사람이요. 지금은 좀 해결되긴 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우리 가족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좀 하소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혹시나 주변에 또 이런 사람으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꼭 빨리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저희 시어머니는 처음 만났던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전 법원에서 일하는 행정직 공무원이에요. 딱히 취미나 특기는 없고 그냥 태어난 김에 사는 재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번듯한 직장에서 일하자 해서 가지게 된 직업이었답니다. 그냥 저냥 시간만 까먹고 퇴근하면 집에 가는 집순이다 보니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남자 좀 사귀어보라고 소개시켜준 게 남편이었고요. 잘 나가는 젊은 대학 교수라는 말이 혹해서 만났는데 다른 것보다 사람이 참 반듯하고 선했어요. 재미없는 절 예뻐해주고 절 보고 계속 웃어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바라는 게 있나 싶었습니다. 난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닌데 왜 이렇지 했거든요. 나중에 사이가 깊어지고 내가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은데 나를 왜 만나려고 했냐고 하니까 사람이 꾸밈 없고 수수하면서도 참한 게 보자마자 자기 엄마 생각이 나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론 이 남자 마마보인가 했는데 시어머니를 처음 보고 저도 어머니 팬이 됐어요. 어머니가 운영한다는 식당에 데려갔는데 정갈하고 아담한 식당이었습니다. 근데 손맛도 진짜 좋으시고 식당이 참 깔끔하더라고요. 한정식 집이었는데 손님이 꽤 많았어요. 만나는 사람을 데려온 건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잘 왔다고 손을 잡아주셨죠. 말을 많이 하진 않으셨지만 연신 웃어주셨고 밥 많이 먹고 가라고 뭘 좋아하는지 일일이 물어주시더라고요. 제 직업이 뭔지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그런 것보다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면 나도 좋다라는 마음을 그냥 눈빛과 태도로 다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죠. 이런 분에게서 자란 사람이라면 꼭 결혼해야겠다. 나한테 시어머니가 있다면 꼭 저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좋았지만 시어머니가 더 좋았어요. 전 늘 살면서 엄마가 고부 갈등으로 고통받는 걸 봐왔거든요. 그래서 결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런 분과 가족이 된다면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남편한테 정말 마음을 많이 연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 어떤 색깔 옷을 즐겨 입으시는지, 시어머니 음식 취향이나 태어난 곳 등등 시어머니에 대해서 묻기 바빴죠. 하루는 남편이 토라져서 아니, 아영씨는 맨날 우리 엄마한테만 관심 있고 나에 대해선 그렇게 궁금해하거나 물어보지 않잖아요. 나 정말 서운해요. 우리 식당 갔다 온 이후로는 완전 변했어. 준기씨, 내가 먼저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결혼할래요? 원래 준기씨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 보고 정말 확신 얻었어요. 시어머니 같은 분께 길러진 아들이라면 정말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가족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좋으세요. 남편은 좀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3개월이 조금 넘은 시기였거든요. 내가 좋아서 결혼하겠다는 말 맞는 거죠? 당연하죠. 이리 와봐요. 남편이 다가오자 전 옷을 끌어당겨서 남편한테 키스를 갈겨버렸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눈을 바르르 떨다가 이내 스르르 눈을 감더라고요.
후에 남편이 말하길 이렇게 박력 있고 자기와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여자가 이번 생에 또 있을까 싶어서 결혼했대요. 웃기지만 그날의 그 키스에 반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급하게 결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시아버지를 못 봤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님에 대해 물었더니 남편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라고요. 오래전에 집을 나가셨는데 연락이 끊긴 지는 한 20년이 좀 넘은 것 같아. 근데 찾고 싶지도 않아서 가족들이 다들 안 찾았었고 돌아가시면 뭐 어디서든 연락 오지 않을까 싶어. 그 인간은 말하고 싶지도 않아. 다들 그 사람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고 우리 집에 원래 아버지가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얘기 자체를 안 한 것 같아. 절대 숨기려던 뜻은 없었어. 알겠어요. 나도 까먹고 있었을 정도니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얘기해줘요.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상관없어요. 고마워. 어떻게 내가 이런 신부를 얻었을까? 진짜 내가 복이 많다. 그치? 당신 어머니 덕인 줄 알아요? 나 참 복 많은 것 같아. 내가 이런 가족을 얻게 될 줄이야.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 서로를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남편을 만나고 정말 덕이 있으신 우리 시어머니를 만나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남편이랑 같이 다니는 것도 좋았지만 시간 나면 시어머니 같이 모시고 운동도 가고 산책도 가는 게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기 자식처럼 절 아껴주시고 챙겨주셨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예쁘다 하거나 저거 맛있겠다 했던 것들도 다 사주시거나 챙겨주셨고요. 그리고 남편의 동생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잊었네요. 남편 밑엔 2명의 남동생들이 있었어요. 이 집안 남자들은 공부하는 걸 어찌나 좋아하는지 분야는 달라도 다 한 가지를 집착적으로 파서 다 대학 교수가 됐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건축과 교수고 둘째 성교 도련님은 전기과, 막내 민교 도련님은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부임해 있었습니다. 대체로 아들 셋을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게 키우신 건지 비법을 알고 싶을 정도였죠. 제가 결혼한 이후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주 놀러도 가고 외식에 여행도 자주 가고 하니까 도련님들이 계속 질투를 하더니 만나는 여자가 생겼다고 하면서 여자들을 집에 데려오더라고요. 성교 도련님은 같은 대학 교수를 데려오고 민교 도련님은 엘리트 은행원 아가씨를 데려왔더라고요. 둘 다 데려오고 얼마 안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동서들도 시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졌대요. 이분과 가족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저희 셋 다 시어머니를 보고 남편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게 정말 웃겼습니다. 삼형제들은 성격이 사실 다 침착하고 조용한 편인데 우리 며느리들이 잘 웃고 목소리들도 크고 잘 먹고 그래서 다들 한 집에 모이면 시끌벅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서 좋았어요. 둘째 동서도 어머니를 좋아하긴 하지만 셋째 동선 정말 시어머니한테 푹 빠져서 그냥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셋째 동서가 일찍 엄마를 여의고 좀 외롭게 자랐었는데 술 마시고 꼭 라면을 끓여 먹는 버릇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술만 먹으면 그렇게 엄마가 끓여주는 라면이 먹고 싶어져서 그렇다는데 아무리 끓여도 그 맛이 안 난다고 라면 먹으면서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고소하고 맛있었는데 어떻게 끓이는지 모르겠다고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라면을 끓여주시면서 술 먹고 엄마 생각하지 말고 라면 먹고 싶거든 언제든 나한테 오면 된다고 하시면서 라면을 주셨나 봐요. 그날부터 고부가 아니라 그냥 모녀가 됐어요. 그리고 라면 맛이 딱 엄마가 끓여주신 라면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자주 가서 어머니 식당도 도와드리고 자주 주물러도 드리고 그냥 저희들끼리만 있어도 오순도순 참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그 인간들이 오기 전까진 말이죠. 일요일 낮에 다 같이 어머니 집에 모여서 밥을 먹고 가족끼리 거실에서 거의 들어 눕다시피 하고 쉬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상황이 되면 시어머니 사시는 집에 오는데 다들 농담도 하고 옛날 얘기도 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남편이라고 하시는 분이 찾아오셨는데 맞는지 확인 좀 부탁한다는 거였죠. 다들 남편 이러는데 설마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그 인간, 옛날 얘기처럼 한때 존재했었다고 하더라고. 전에 들은 어머니의 남편. 그 사람이 드디어 나타나고야 만 거였죠. 언젠가 살면서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그 일이 빨리 일어나더라고요. 신혼여행 가서 남편한테 들었어요. 꽃밭에 있던 시어머니를 진창에서 뒹굴게 했던 그 악명 높은 시아버지에 대한 얘기들을요. 신혼여행 가서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남편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시어머닌 그 시절에 있는 집에서 태어나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얼굴도 예쁘셨대요. 그림을 잘 그리셔서 미대에 다니시고 유학도 가려고 마음먹을 만큼 부자셨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집안이 망하고 충격으로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지셨대요. 다니던 대학교도 학비를 낼 형편이 안 되고 가세가 확 기울어졌는데 주변 친척들이나 어머니가 빨리 시집 가는 게 집을 도와주는 거라며 부잣집에 시집을 보냈답니다. 처음 만난 남편은 얼굴도 반반하고 꽤 친절하게 잘 대해줬대요. 집안이 망했다고 무시하지 않아 마음에 들었고 이 정도 형편이면 나중에 친정도 좀 도와줄 수 있고 취미로라도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셨답니다. 결혼하고 딱 한 달 그 기간 동안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는 임신했다는 소리에 내뱉는 소리가 왜 벌써 애를 빼고 지랄이야 였다네요. 시아버지는 집안만 믿고 돈도 흥청망청 쓰고 아무 기술도 능력도 그리고 의지도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잘 나가는 사업가니까 모든 재물이 늘 풍족했고 나중에 회사나 경영하면서 살면 된다고 하면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답니다. 아버지가 꾸중하고 뭐라고 해도 천성이 그랬는지 고쳐지지 않았대요. 원래 막내 아들이라 그래 어쩔 수 없지 하고 오냐오냐 키웠는데 그 위에 형의 사고로 죽게 되면서 갑자기 집안의 장남이 된 거죠. 갑자기 변한 환경에 적응도 안 되고 더구나 책임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할 리가 있나요? 철이라도 들라고 어른들이 결혼을 시켰는데 처음에 잘 보이고 싶어서 조심조심 연기하더니 나중에 결국 본색을 드러냈답니다. 하여간 임신했다는 소리에 그날로 집 밖에 나와서 자고 오기를 밥 먹듯이 하고 이 집 저 집 술집에 드나들면서 돈 퍼나르기 십상에다가 나중엔 결국 도박에도 손을 대셨대요. 그나마 여자들 만나서 돈 퍼주게 하실 땐 괜찮았는데 도박을 하고 나선 아 정말 죽겠구나 큰일 났다 싶으셨답니다. 아이 태어날 때도 시어머니 혼자 낳으셨대요. 집만 덩그러니 있고 집안에 돈 될 만한 건 남편이 다 들고 나가서 팔아치우는 통에 아이를 낳아서 키울 걸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하셨답니다. 혼자 조금씩 소일거리하면서 돈을 모으면 남편이 절대 찾지 못할 때다 숨겨놓고 가슴 졸이곤 하셨대요. 물론 어머니가 머리가 좋아서 한 번도 들킨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외로운 걸 어떻게 견디셨을까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 생각하면서 둘이 같이 울었습니다. 눈물 닦아주고 울고를 반복했네요. 만삭됐을 때 몇 달 만에 집에 찾아와선 쓱 한번 보더니 돈 될 만한 거 찾아서 가져가고 친척들이 삼형제 돌 때마다 돈 모아서 금반지를 선물해 줬었는데 받았던 것도 다 가져가 버리고 남는 게 없었대요. 애들 셋이나 만들었지만 애들 이름 한번 지어준 적이 없었다네요. 임신해서 울다가 맨날 밤하늘에 별들 보면서 소원을 비셨대요. 남편 복은 없지만 자식 복만큼은 내려주세요. 이 아이들이랑 꼭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소원을 빌어서 삼형제 이름에 다 별 기우자가 붙은 거라고 하셨대요. 하지만 엄만 강하잖아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답니다. 계속 집에 와서 이것저것 다 팔아대는 통에 당장 생활비도 없을 지경이라 남편이 잘 모르는 얼마 남지 않은 전답이랑 시골집 문서가 있었답니다. 빠르게 팔아서 삼형제 데리고 이사를 가셨대요. 어차피 집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는 남편이니까요. 애는 셋이나 되는데 어찌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셨답니다. 원래 살던 집에서 가장 반대 방향인 지역으로 무작정 가서 여인숙에 방을 하나 잡고 당시 5살이던 남편한테 둘째 동생 좀 보라고 하고 막내는 없고 일을 구하러 가셨대요. 아직 막내가 젖을 먹을 때라 떼놓을 수가 없어서 그러셨다는데
봄이었지만 아직 추운 날씨에 애를 꽁꽁 둘러매고 일을 구하러 다니셨다고 합니다. 한 3시간쯤 낯선 그 동네를 빙빙 돌다가 마침 어떤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를 구하는 걸 보시고 식당에 들어가셨대요.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데 순간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된장찌개 정식을 하나 시키셨답니다. 밥이라도 좀 먹어야 아기 젖이라도 먹이겠다 했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이셨답니다. 식당을 살펴보니 크기도 크고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작고 창고 같은 방이 하나 보이셨대요. 혹시 여기 주방 일 할 아줌마 구하시지 않냐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사정사정해서 그 식당 안에 딸린 방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해요. 처음엔 그 부부도 정말 난감하셨나 봐요. 사모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안 그래도 주방 아줌마를 구하긴 했는데 나이도 그리 있어 보이지 않고 몸 푼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 모습에 애가 3명이나 있다고 하고 식당에서 살겠다고 하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으셨겠죠. 근데 사정 설명하고 애들 얼굴 보니까 마음이 너무 쓰여서 같이 방도 쓸 수 있게 해주시고 간단하게 씻을 수 있게 수리도 해주셨답니다. 생활하는 데는 불편했지만 식당 주인 부부도 인자한 분들이셔서 돌아가면서 애들도 한 번씩 봐주시고 일하는 중간에 애들 밥도 먹일 수 있어서 그 상황에 그만한 곳이 없었대요. 거기서 남편이 13살이 될 때까지 자랐답니다. 조금 지나니까 아들이 다들 무럭무럭 커서 따로 방을 얻으셨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식당에서 일하고 나서 손님도 많이 오고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주인 부부가 돈을 많이 벌었었나 봐요. 그 부부 아들이 미국에 취업을 해서 정착하기로 했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가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서 싼 값에 시어머니께 식당을 양도해서 그렇게 그 식당 주인이 되셨대요. 거기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새 아들 대학에 교수까지 만드신 거죠. 가게 터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참 운이 좋았지만 그만큼 노력하고 애쓰셔서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흘리셨을까요? 젊은 여자 몸으로 식당에서 일하면서 남자의 셋을 키우기란 정말 눈물 나는 하루하루였을 겁니다. 이 아들 셋은 엄마를 전혀 속썩이지 않고 다행히 너무 잘 자라줘서 시어머니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셨대요. 늘 고마워하는 엄마를 보면서 자라서 자기도 늘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살았대요. 무엇보다 엄마가 있어서 늘 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를 내가 좋아해줘서 처음에 정말 감동이었답니다. 자기 엄마가 너무 좋다고 하는 말에 더 반했다고요. 이 아들 셋은 자기들이 알아서 취업 후에 엄마 노후를 위해서 매달 적금을 부었답니다. 엄마한테 효도하려는 모습이 정말 귀엽더라고요. 그 점잖은 남자들이 모여서 엄마 얘기하고 고민하고 했을 생각을 하니 너무 웃겼어요. 다 말은 안 하지만 그동안 엄마와 같이 고생을 묵묵히 해왔을 이 장남을 보니까 너무 대견했습니다. 또 시아버지를 닮지 않은 삼형제가 정말 고맙기도 했고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 집에 웬 시아버지라는 불청객이라니요. 근데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시아버지는 혼자 오지 않으셨더라고요. 세상에 당신보다 20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를 옆에 끼고 나타나셨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궁금해서 가끔 소식을 알아보셨다는데 맨날 들리는 소리가 도박으로 살던 집도 날렸다. 같이 살던 여자들도 맨날 도망간다. 이런 말들이어서 형편이 나아졌지만 절대 사는 곳을 알리지 않으셨답니다. 왜 시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시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정말 전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오 마이 갓. 우리 집 전답 팔아서 도망간 거 내가 진작 알았지만 내가 가만히 놔둔 거는 내가 진짜 마음이 약해서 그랬던 거지. 도둑질 해간 걸 용서해서 그런 게 아니야. 바람나서 나갔는지 몰라도 내 새끼 키우느라 고생 많겠다 싶어서 그냥 놔뒀던 거라고. 근데 이젠 그 돈 갚을 때가 된 거 같아서 왔네. 내가 손가락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말이야. 그리고 우리 애란이 데리고 다닐 가방도 하나 사줘야 하고 말이야. 저도 덜도 말고 우리 애란이랑 같이 살 집 한 채 구해주고 달달이 150만 원씩 생활비만 보내주면 내 아무 말 없이 찌그러져 있을 테니까 강남에 있는 집으로다가 말이야. 그리고 집 구해주기 전까진 한 발자국도 못 나가니까 그렇게 알고. 다들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어요. 막내 도련님이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세요? 저희는 아버지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분 같은데 나가주세요. 뭐? 아버지가 없어? 너는 뭐 하늘에서 떨어졌냐? 어디에 예비 없이 저런 티를 내고 있어? 저도 아버지 없이 산 지 20년 넘었습니다. 얼굴도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대체 누구십니까? 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가세요. 그리고 양심이 있어야지. 20,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선 저런 여자를 데리고 나타나요? 어머니가 저희 임신하셨을 때도 본체 만차하셨다더니 그러고도 남을 뿐이시네요. 이 집에서 썩 나가세요. 아니면 신고할 겁니다. 아니, 오빠. 지금 오빠 아들이 나보고 저런 여자라고 한 거야? 아무리 오빠 없이 자랐기로써니 너무 버릇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오빠가 같이 살면서 예의 좀 가르쳐야겠어. 버르장머리가 없다, 버르장머리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기적일까요? 뒤에서 듣고만 있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전 이 집 첫째 며느리입니다. 법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20년 넘게 집안을 살피지도 않다가 갑자기 집을 마련해 달라고 이렇게 불법으로 가택 농성을 하시면 법에 저촉될 뿐더러 법적 제재가 가해질 거예요. 시어머니가 전답을 팔아서 오신 걸로 아는데 그 정도 금액은 삼형제 양육비로 턱없이 부족해요. 시어머니 임신 후에 당신이 시어머니께 한 행동들과 미해는 시어머니가 가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가출하신 것도 법적으로 정상 참작돼요. 하지만 결혼 생활 동안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한 적도 없고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양육비를 보내신 적이 없으신데 그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애 하나 대학 졸업까지 시키는데 3억 든대요. 3명이니까 9억이네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전액 부담하셨으니까 반이라도 내셔야죠. 거기다 임신한 어머니 방치, 생활비 일체 주지 않았고 잦은 외도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하셔야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들고 가셨다는 그 땅, 그 지역 대부분 그린벨트 묶여있는 지역이던데요. 지금도 가치로 환산해봐도 크게 이득이 없어요. 그리고 거의 30년 동안 교류도 없었고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는 자식이 부양의 의무가 없는 걸로 인정됩니다. 법대로 하시면 양육비부터 지불하셔야 할 텐데 그것부터 주고 얘기하시죠. 어머니가 가져가신 전답 시골집 빼고 양육비 4억부터 주시면 달라고 하셨던 집도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바로 경찰에 전화할 거예요. 전답 팔아 도망간 년한테 돈 받으러 왔는데 4억을 내놓으라니? 어이가 없네. 난 내 집 주기 전까지 절대 못 나간다. 얘들아,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 오랜만에 왔는데 언성만 높이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당신도 애들 자란 모습 처음 보겠네요. 얘가 큰애고 얘가 둘째, 셋째입니다. 당신 없지만 나 정말 고생하면서 애색 번듯하게 다 교수 만들었어요. 어쨌든 아버지니까 다들 인사 올리고 옆에 있는 애들은 우리 며느리들이요. 다들 똑똑하고 참 예뻐요. 내가 남편 복은 없지만 자식 복, 며느리 복은 있어서 이렇게 삽니다. 당신이 달라는 건 한 푼도 못 줘요. 내가 어렵게 일군 살림이고 그때 우리 친정 쪽에서 해준 애들 돌반지, 내 폐물들 당신이 다 가져가서 다 팔아먹었던 건 기억 안 나요? 그게 내가 팔아서 왔던 전답 시골집보다 더 비싼 것들이에요. 그래서 난 10원도 줄 돈이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 안 봤으면 좋겠네요. 다들 저녁 시간이니 저녁이나 먹고 가시고 생각 없으시면 그냥 가세요. 다들 어머니를 말렸지만 듣지를 않으셨죠. 그 오랜 세월 고생하시고 이상한 여자까지 한 명 데려온 남편한테 손수 밥을 지어주시다니 대체 어떤 마음이신 걸까요? 전 너무 놀라서 살아있는 보살님, 천사 뭐 그런 걸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막내 동서는 눈물을 훌쩍거리면서 엄마 그러지 말고 그냥 경찰 불러요. 저런 사람들 상대할 필요 없어요. 네? 굳이 저런 사람들 밥까지 차려 먹일 필요 있어요? 그냥 내쫓아 보내세요, 엄마.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밥 한 끼 정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어. 생각지 못한 사람도 같이 왔지만 뭐 어쩌겠니? 원래 저런 위인인데 혼자 오기 도저히 면이 안 서서 저 여자랑 왔을 수도 있어. 예전엔 풍채도 있고 키도 컸었는데
지금 보니 못 먹고 살았는지 얼굴 꼴이 말이 아니더라. 밥이라도 한 끼 먹여서 보내고 싶다.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고 잠시 울컥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건 제 오산이었어요. 밥이 맛이 없다며 타박을 하기 시작했고 그 여자는 한술 더 떴습니다. 아니, 반찬이 다 풀떼기, 생선 쪼가리밖에 없어, 이거. 식당 한다더니 솜씨가 이거밖에 안 돼요? 아, 진짜 입맛 버렸네. 오빠, 우리 고기 좀 먹자. 야, 똑똑하신 첫째 며느리, 가서 고기 좀 내와. 우리 애란이가 고기 먹고 싶다잖아. 빨리. 그렇게 원하시면 드세요, 고기. 비가 뚝뚝 떨어지는 생고기를 그냥 상 위에 올렸죠. 막내 동서는 그걸 보고 장난꾸러기처럼 막 웃더라고요. 화가 난 시아버진 노발대발했고 그걸 본 시어머니는 일어나서 또 고기를 볶으려고 하시더군요. 한쪽에선 고기 달라고 난리고 우리 시어머니를 말리느라 난리였습니다. 밥 먹었으면 가라고 했지만 애초에 돌아갈 생각이 없이 온 사람들이라 밥을 먹어도 딩가딩가거리며 도저히 가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정말 난감했어요. 이 진상들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어머니 혼자 저 진상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며느리 셋이서 의기투합해서 시어머니 댁에서 출퇴근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도 식당 출근하시고 나면 빈집에서 둘이서 자기네들 세상인 것처럼 아주 집을 더럽혀 놓고 시어머니를 괴롭히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 후에 혼자 계실 어머니 때문에 걱정돼서 거실에 CCTV를 설치해 놓은 게 있었어요. 평소엔 어머니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그렇게 지켜보고 있진 않았지만 지금이 기회다 싶더라고요. 또 어머니 방이랑 저희들이 쓰는 방에도 도어락을 설치했고요. 어디서 사람을 도둑년 취급하는 거야, 뭐야? 방에다가 왜 저런 걸 다는데, 왜? 집만 해결해주면 가겠다니까. 아, 왜 사람을 이딴 취급을 하는 거야? 아, 누가 뭐 훔쳐가겠대? 훔쳐가고도 남을 것처럼 보여서요. 저희 집에 저희가 안전장치 다는데 왜 그렇게 노발대발하세요? 뜻대로 안 돼서 열받은 사람처럼? 이게 어디라고 함부로 말해? 내가 뭘 하려고 한다는 건데, 어? 집 해주고 생활비 주면 곱게 가주겠다고 하잖아. 너 예전 같으면 내가 작은 시어머니야, 알아? 아, 상황 파악이 좀 잘 안 되시나 본데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라도 된 줄 아나 봐요. 그 시대에도 당신 같은 사람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첩년이라고. 나 무시하지 마. 첩도 아니고 첩년이라고? 너 두고 봐라. 오빠. 그 소리 듣고 달려온 시아버지가 또 개끼를 부르신다고 저한테 달려드시더라고요. 제 뺨을 때리려고 하셨는데 제가 살짝 피했더니 더 열받아서 더 힘을 세게 실으시더라고요. 이거 살짝 맞을까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연기 한번 제대로 해봐. 제가 요령 있게 맞고 쓰러졌는데 마침 들어오신 시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신 겁니다. 전 CCTV로 찍혔을 거니까 분리할 때 써먹어야지 했는데 제가 맞는 걸 보고 시어머니가 완전 화가 나신 거예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들이야? 당신이 뭔데 얘를 때려? 나도 귀에서 구중 한번 안 한 내 며느리한테 당신이 뭔데 이런 짓거리야? 어디 손을 대? 당장 나가. 저 여자 데리고 당장 나가라고. 놀란 건 저였어요. 어머니가 저렇게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것도 처음이었고 엄청난 괴력으로 그 두 사람 진가방을 집 밖으로 다 내던지고 떠밀어 내쫓아 버리셨거든요. 시어머니 씩씩거리시다가 절 안고 펑펑 우셨습니다. 괜찮냐고 하시면서 연신 제 얼굴을 잡고 미안해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요령 있게 살짝 맞았는데 어머니께서 우시니까 저도 눈물이 나서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그 수십 년을 참고 산 마음이 한 번에 터지셨는데 왜 눈물이 안 나겠어요. 어머닌 그 오랜 세월 소중하게 키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 내가 지켜줘야 한다 이런 생각밖에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퇴근 후에 가족들이 다들 왔었는데 집안꼴이랑 저희 얼굴을 보고 상황이 심각한 걸 알았나 봐요. 엄마,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여보, 나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나 맛있는 거 사줘. 어머니,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 그러자. 고기 먹을래? 해물로 먹을래? 다요, 어머니.
다 나오는 대로 가요. 식구들이 궁금한 눈치였지만 저랑 어머닌 그냥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안 숨겨지잖아요. 눈은 퉁퉁 부었지 목소리들은 또 잠기고 코맹맹이 소리들이 나고 있으니까요. 식사 내내 궁금해하다가 식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그대로 얘기했더니 다들 난리가 났어요. 씩씩거리고 답답해하면서 가슴도 치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둘이 순순히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어머니가 전답을 훔쳐서 나오셨고 그게 지금 가치로 하면 가격이 클 거라고 생각했죠. 팔았던 전답이 제가 말했던 대로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지금 경제적 가치가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지금 금액으로 보면 다 합해서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들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죠. 어머니는 이마저도 미안해 하셨어요. 당신이 변변치 못해서 다들 이런 궁리를 하게 만들었다고요. 하지만 우리 며느리들도 마찬가지고 아들들도 그렇고 이젠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 진상들 또 쳐들어왔대요. 결국은 갈 곳도 돈도 없다 보니까 더 독하게 마음먹고 쳐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우선 둘이 있으라고 하고 집안에 있는 어머니 귀한 물건들을 챙기시라고 하고 제 결혼 반지랑 가지고 있던 골드바 하나를 어머니 옷장에 넣어두고 나왔어요. 남편이 알고 많이 놀랐는데 대어를 낚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죠. 어머닌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닌 천성이 부지런하셔서 식당에서 마치고 오셔도 늘 저희한테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따로 장도 봐 오시고 집안 청소도 살펴주셨어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 집안 살피는 게 부족할 때가 많은데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가 아니라 엄마랑 딸같이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한테 드릴 꽃바구니를 샀어요. 오래 두고 보시라고 화분 대신 바구니를 샀죠. 받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아들들만 있어서 이런 걸 몇 번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꽃이 꼭 너처럼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집에서 잠시나마 혼자 사시게 해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런 시어머니면 전 10명도 더 모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힘드실 수 있겠지만 제가 제 친정 엄마처럼 모시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진심이냐고 물어요. 그렇다고 하니까 절 꼭 안아줬습니다. 늘 어머니 혼자 계신 게 마음에 걸렸었는데 어머니가 아무리 좋아도 합가하는 불편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말을 못했대요. 나중에 둘째, 셋째 동서들에게 얘기했는데 둘은 난리가 난 거였죠. 안 그래도 저랑 어머니 사이가 질투났었는데 큰집 합가하는 건 안 된다고 자기들도 같이 살겠대요. 동서들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하여튼 이 진상들은 작당 모의를 해서 다시 쳐들어왔는데 있는 가족들은 다 나가버리고 자기 둘만 계속 있으니까 황당했겠죠. 어떻게든 뭐라도 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고 집에 와서 밥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청소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집이 사람 사는 꼴이 아니었겠죠. 냄새도 나고 쓰레기도 제대로 안 버리고 집 안에 있으면 냄새 난다고 문 밖에 세워두고 그랬었나 봐요. 아파트 분여회에서 벨 누르고 찾아갔다가 집 상태를 보고 놀라고 안에서 살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 또 놀란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사정을 물어보고 분여회장님이 극대노를 하셨답니다. 아파트 분여회장님 기가 정말 세시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어머니를 좋아하셔서 사이좋게 지내시고 언니 동생 하셨는데 시어머니 얘기 듣고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셨대요. 벨 누르고 찾아가셔서 어디 상간녀 주제에 집주인인 척하고 들어앉아서 우리 아파트 급을 떨어뜨리냐고 엄청 뭐라고 하셨나 봐요. 그리고 혼자 안 가시고 아파트 아줌마들 데리고 우르르 가셔서 완전 혼쭐을 내시고 당장 나가라고 난리를 치셨던 거죠. 그 둘은 정신이 탈탈 털려가지고 숨소리도 안 내고 집 안에 있었대요. 그 이후로 3일을 더 가게 행패를 부리셨답니다. 그 여자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자기가 먼저 나가 있을 테니 빨리 해결하고 연락 달라고 하고 먼저 짐 들고 나가버렸대요. 그래도 그 여자가 있어서 큰 소리치고 있었는데 여자가 먼저 가버리니까 시아버지가 혼자 어떡하겠어요. 또 어떻게 알았는지 이번엔 시어머니 가게 앞으로 찾아왔답니다.
가게에 와서 큰 소리 치고 밥 시키고 많이 먹었으면 맛없어서 못 먹겠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냥 못 본 척 하셨답니다. 가게 단골들도 자주 오고 너무 맛있는 집인데 웬 아저씨가 밥이 맛없다고 하고 돈도 안 내겠다고 하니까 너무 열받으셔서 대신 신고를 해주셨대요. 설마 그렇게까진 하겠어 하셨던 시아버지는 완전 놀라신 거죠. 무전 취식에 기물 파손에 시어머니 보고 도둑년이라고 욕까지 하셔서 명예훼손에 뭐 난리가 난 거죠. 돈 없다고 절대 못 물어주신다고 버티시니까 그럼 합의 안 하고 감옥 가신다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무슨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셨는데 30년 넘게 연락 안 되던 사람이 가족이 맞냐면서 시어머니가 배상하라고 하셨답니다. 속으로 완전 고소했죠. 결국 우기는데 우리는 가족 아니라고 하고 시아버지는 절대 못 물어준다고 합의 없다고 해서 결국 구류되셨고요. 한 달 좀 못 돼서 그 상간녀도 잡혀왔더라고요. 제가 쳐놓은 덫에 걸렸거든요. 세상에 결국 제 결혼 반지랑 골드바를 챙겨서 시아버지도 모르게 먼저 나른 거였어요. 머리가 나쁜 건진 몰라도 금은방에 내다 팔았다가 제가 미리 신고해둔 덕분에 걸린 거였습니다. 결혼 반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뭐 돈 모아서 사면 그만인 반지인데 더 중요한 데 쓰자 생각했죠. 또 합의 없으므로 그분은 아예 절도죄가 성립돼서 징역 3년을 받으셨어요. 저것들이 꾸민 거다, 나를 잡아가려고 일부러 내 가방에 몰래 넣어둔 거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다가 제가 제출한 CCTV 영상을 보더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네 어쨌네 하다가 법정 기만죄까지 포함돼서 형이 좀 더 길어졌어요. 부디 반성하고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결혼 반지 그거 팔자고 하면서 더 예쁜 디자인으로 새로 사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결혼 반지를 팔고 어머니 예쁜 반지를 하나 해드릴까 싶더라고요. 결혼 반지도 그 망할 시아버지가 다 팔아버려서 평생 안 하고 하셨는데 저희가 하나 모셔드리고 싶더라고요. 저희가 반지 모신다니까 둘째가 목걸이, 셋째는 팔찌 모셔드려야겠다 해서 아예 세트로 다 돈을 모아서 샀어요. 이런 것도 같이 하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선물을 받고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하시고 가지고 방에 들어가셔서 나오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다음날 뵈니까 곱게 하시고 나오셨는데 어머니께 참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보고 다 공주님, 왕자님들 오셨냐면서 내가 그 아름답다는 이 나라의 왕비마마랍니다 하면서 목걸이랑 팔찌 반지를 자랑하시는데 한참을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장난치고 웃으시는 거 진짜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둘째 동서가 어머니한테 정말 잘 어울리신다고 하면서 다음에 또 같이 돈 모아서 다른 보석 세트로 사드릴 테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둘째 동서는 원래 감정 표현이 많이 서툰 사람이에요. 엄한 교육자 집안에서 자라서 뭘 하더라도 타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잘 보이지 않고 컸는데 나중엔 그게 습관이 돼서 늘 같은 표정, 같은 얼굴로 다녔대요. 둘째 서방님은 그걸 보고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구나 생각했답니다. 아파도 무표정, 좋아도 무표정, 뭐 그랬다나 봐요. 근데 도련님이 계속 옆에 붙어서 이쁘다 하고 귀엽다 하고 웃는 얼굴 되게 예쁠 것 같다 하고 지나가는 말로 계속 그렇게 플러팅을 했나 봐요. 처음엔 그냥 듣고 말았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모습에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나서 강의할 때도 재밌어지고 학생들한테도 조금씩 원래 좋아했던 유머나 농담도 하고 그랬었대요. 무뚝뚝한 표정으로 지나가듯이 농담하니까 학생들이 더 웃겨서 수업 분위기도 좋아지고 다 같이 아재 개그 하나씩 1시간마다 발표하기도 하고 하면서 학생들이 수업 참여도도 정말 좋아졌대요. 둘째 동선 서방님한테 저한테 왜 계속 그런 말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덕분에 좀 자신감도 생기고 밝아지는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서방님은 그럼 저한테 밥 좀 사주세요 그랬는데 피할 줄 알았던 동서가 10번 사겠다고 하는 바람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다가 사귀게 됐대요. 알고 보니 은근히 애교도 많고 사랑둥이였는데 그걸 알아봐 준 것도 서방님이 유일해서 그게 정말 좋았답니다. 그렇게 만나다가 결혼에 꼴이 냈다는데 아직도 둘이서 깨가 쏟아져요.
그렇게 무덤덤한 줄 알았던 동서가 어머니께 오래오래 같이 살자고 하니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 고맙다 아가 하시는데 질투할 줄 알았던 셋째 동서가 옆에서 보고 한참을 울고 있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다고 하면서 이런 집안에 들어와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기분 좋은 날이라서 외식하고 오랜만에 시어머니 집에서 웃으면서 대화 삼매경에 빠져 있었던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뭔가 찝찝하고 불안했는데 구류되어 있던 시아버지가 풀려났는데 이번엔 또 다른 여자를 데려왔더라고요. 저번보다 더 젊고 독해 보이는 여자였죠. 아우 능력도 좋으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대체 왜 저런 젊은 여자들이 시아버지 옆에 붙어서 저러는지 참 다 돈 때문이겠죠. 또 밥을 내놓으라고 하고 똑같은 레파토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 나 콩밥 먹이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겠다. 아이고 저 목걸이랑 귀걸이는 또 뭐야. 돼지목에 진주 건다고 뭐 달라지냐? 내 돈 갖고 날라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면 이젠 보상을 해줘야지. 빨리 돈 갖고 오라고. 돈 갖고 오기 전까진 나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막내 동서가 나서더라고요. 제가 은행에 다녀서 돈을 빨리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고 내일 저녁에 다시 오시면 돈 마련해 두겠습니다. 단 5천만 원 이상은 힘들어요. 그 땅 가격은 5천만 원 안 되는 거였지만 하여튼 받아주시고 다음에 다시 찾아오지 않는 조건으로 드리는 겁니다. 어떡하시겠어요? 뭐? 5천? 누굴 병신으로 하나? 5천 가지고 먹고 떨어지라는 건데 우린 절대 그렇게 못하지. 싫으면 5천도 못 드리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 집에 있거나 말거나 저흰 다 나가면 그만입니다. 우리 다들 가자고요. 은행원이라고? 그래 어디 솜씨 한번 보자. 5천이라고? 시애비한테 빳빳한 새 돈으로 내일 저녁 7시까지 준비해와라. 그때까진 이 집에서 못 나간다. 어머니를 모시고 우선 우리 집으로 모셨어요. 어머니는 또 한숨만 푹푹 쉬시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막내 동서가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일일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 안심시켜드렸죠. 전 제발 어떻게든 무사히 저 사람들과 얽히는 일 없이 평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녁에 동서가 캐리어에 돈을 넣어서 왔더라고요. 빳빳한 새 돈이긴 한데 이상하게 5만 원권이 아니라 만 원권이어서 캐리어가 꽤 무거웠어요. 5만 원권으로 신권이 모자라서 만 원권으로 가져왔다 했는데 무게가 꽤 나가더라고요. 돈을 보더니 둘 다 갑자기 표정이 바뀌어서 빨리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그러기 전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하니까 고민하다가 사인하고 시아버지는 신나게 나가셨죠.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게 마무리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내 동서 혼자 비장한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돈은 좀 아깝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결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내 동서가 씩 하고 웃더라고요. 돈 안 잃어버릴 거라고 하면서요. 좀 기다려보면 알 거라고 해서 우리는 궁금해만 하다가 말았는데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세상에. 시아버진 크게 다쳤고 여자 혼자 캐리어를 들고 도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시아버지를 도와서 돈을 뜯어낸 그 여잔 무겁게 돈을 옮기다가 돈이 더 욕심이 났다고 해요. 지하철 계단에서 시아버지를 밀어버리고 혼자 돈을 들고 튀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여러 군데 골절을 입으셨는데 검사하다 보니까 당뇨도 심해서 결국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요. 어쩐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맛이 이상하다 하던 게 몸이 아파서 그런 거였나 봅니다. 이상하게 많이 말라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자들은 또 어떻게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건지 정말. 막내 동선 캐리어도 금방 찾고 돈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며 호언장담하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돈의 일련 번호가 다 저장되어 있어서 어디로 돈을 송금하거나 하면 그 추적도 가능하게 만들어둔 거였더라고요. 게다가 일부러 옮기기 힘들라고 만원권으로 싸구리 뽑은 거라고 해서 너무 웃겼습니다. 그리고 캐리어에도 추적 장치가 있어서 그 여자는 얼마 안 돼서 경찰에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재수없는 영감탱이라고 소리소리를 지르면서요. 자기는 일해주고 자기 몫을 챙긴 것뿐이라고 하면서 자긴 죄가 없다고 했는데 CCTV에 자기가 밀어 떨어뜨리는 게 다 나왔었는데 발뺌하다가 형량이 더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같아요. 동서 덕분에 그 여자도 빨리 잡았지만 다친 시아버진 충격이 컸는지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자기 신세를 서글퍼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두 다리가 부러지고 골반도 부서져서 몇 개월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나 혼자 찾아가 보겠다고 하셔서 말리질 못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래, 다친 데는 많이 아프죠? 큰 돈 가지고 크게 한탕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많이 속상했겠어요. 가족한테 돈 뜯어가면 좀 행복하게 살지. 그런 여자한테 당해서 걷지도 못하고 속도 참 쓰리겠수. 차라리 돈 받겠다고 혼자라도 왔으면 가족으로 받아주기라도 했을 텐데. 내 잘생긴 아들들 보니까 어떻든가요? 당신이 낳아놓기만 하고 간 아들들을 내가 참 번듯하게 키워놨는데 부럽지 않아요? 셋 다 대학 교수의 며느리들까지 참 참하고 예쁜 애들이요. 단 한 명도 착하고 예쁘지 않은 애가 없어요. 심지어 세 집안 다 모여서 같이 살자고 나한테 얘기합디다. 내 노후 자금 마련해준다고 자기들끼리 적금까지 모으고 있고요. 당신은 참 내가 부럽겠소. 당신 말한 대로 내가 그 전답이랑 시골집 돈을 가져왔으니 지금 다친 치료비와 요양원 돈은 대드리리다. 하지만 당신 죽기 전까지 가족들 다시 볼 수 없을 거요. 당신이 그때 처음으로 찾아왔을 때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말 한마디라도 했다면 아들들도 그렇게 마음이 돌아서진 않았을 텐데. 당신 자존심 한번 부리고 배짱 부린 덕분에 우리 아들들 마음에 상처 낸 거 난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요. 평생 가족 없이 아픈 몸으로 반성하면서 외롭게 생을 마감하시오 그럼. 시아버진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가 시어머니가 나가신 이후에 한참을 우셨다고 간병인이 그러더라고요. 자식된 도리로 조금씩 모아서 시아버지 요양원에 모셨어요. 병원 치료비는 어머니께서 내시겠다고 계속 우기셔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요. 오랜만에 집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웃고 게임도 하고 어머니도 한참을 웃으시고 좋아하셨죠. 비록 어머니 속이 정말 어떤지 저희는 그 깊은 마음을 10분의 1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함께 웃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으니 어머니도 좀 마음 편해지지 않으실까 생각해요. 전 사실 원래 딩크족으로 살려고 했었거든요. 일하면서 사는 게 좋기도 하고 오래 가지고 있던 직업에 대한 만족이 컸습니다. 이젠 눈 감고도 일하겠다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계속 어머니를 보니까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저도 이제 애 낳고 더 재밌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밤에 한껏 치장을 하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밤에 왜 화장을 하고 있어? 어디가? 근데 오늘 너무 이쁘다. 여보, 나 당신 닮은 아들 낳고 싶어. 어머니 닮은 딸도 좋고. 우리 애 낳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애 낳기 싫다고 했잖아. 나도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아서 아이 낳는 게 무섭다고 해서 서로 오케이 한 거잖아. 나 생각이 바뀌었어, 여보. 일하면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도 컸지만 이제 어머니처럼 당신 같은 아들 낳아서 잘 크는 거 보는 행복감도 알면서 살고 싶어. 우린 아이도 있으니까 빨리 애 낳아서 어머님이랑 같이 살자. 당신 진심이야? 애 낳아서 엄마처럼 행복해지고 싶다는 게? 엄마 할머니 만들어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지? 맞아. 어머니 속이 속이실까 싶기도 하고 우리한테 티 안 내시는데 혼자 외로우실까 걱정도 되고 해서 애가 졌다고 어머니 계셔야 한다고 우겨서 합가해버릴까 싶어서. 자기야, 정말 내가 결혼 너무 잘한 것 같아. 어디서 이런 천사가 왔지? 나 정말 아이 생각 없었는데 당신 보니까 막 갑자기 애를 한 10명은 낳고 싶다. 이리 와. 그래, 부끄러운데 나 오늘 배란 일이거든. 우리 꼭 성공하자, 여보. 그날은 정말 후회 없는 밤을 보냈습니다. 삼신할머니가 도와주셨는지 그날 정말 성공을 해버렸어요. 초음파 사진을 선물 상자에 넣어서 시어머니께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또 무슨 선물일까 하시다가 사진을 보시고 놀란 듯이 저랑 남편을 번갈아 보시더라고요.
둘째랑 막내 동서도 뭐예요 어머니 하면서 궁금해하다가 박스 안의 사진을 보고 손뼉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임신한 거지? 근데 아유 내 눈이 침침한가? 왜 두 개로 보이냐? 응? 왜 이렇게 목이 메이지? 어머니 손주들 이름 지어주세요. 손주들?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이거 그럼 쌍둥이야? 아이고 애썼다 아이고. 나 좀 대단하지 않아? 진짜 대단하세요. 진짜 대박. 여보도 좀 분발해요. 나도 저렇게 한 방에 여론 낳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먼저 가지면 이 집안의 질서가 무너질까봐 지금 얼마나 참고 있었는데요. 이제 둘째 형님 차례예요. 저 진짜 입술 꽉 깨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님. 해볼게, 여보. 빨리 집에 가자, 얼른. 알았어. 빨리 가자, 빨리. 그 모습을 보는데 무슨 시트콤 보는 줄 알았잖아요. 막내 동서는 갑자기 새 쌍둥이를 갖고 싶다고 막내 서방님 보는데 막내 서방님이 오늘부터 헬스 끊고 운동하겠다고 해서 집안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한참을 웃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 진지하게 합가하자고 말씀드렸더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같이 합가할 계획을 짜는 걸 보더니 둘째 동서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면서 합가 같이 하자고요. 그러니까 막내 동서도 같이 하곤 싶다고 해서 저흰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했습니다. 사실 적당한 집이 하나 있긴 했어요. 얼마 전에 친정엄마가 물려주신 집이 하나 있긴 했거든요. 친척 어른이 물려주신 집이라고 했었는데 오래된 주택집인데 희한하게 4층 집이었죠. 거의 연립주택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공사하고 수리하면 사실 내 가족 다 모여 사는 건 문제도 아니었는데 다들 같이 살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긴가민가 하다가 가족회의를 했는데 다들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출퇴근이 좀 걸릴 텐데 괜찮겠냐고 하니까 지금 사는 데서 출근하는 데까지 30분 걸리는데 40분 되는 건 상관없다고 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그 정도 거리라면 괜찮다고 해서 급하게 공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건축과 교수인 남편이 심혈을 기울이고 여러 다른 교수님한테 자문도 구해서 집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하고 어머니가 걱정하시면서 식당을 처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집 지으면 애들 키우느라고 바쁠 텐데 식당 그만하고 우리 자체 식당 운영하면 된다고 하시면서 내 새끼들 키우고 먹이는데 온 힘을 다 쓰고 가야지 하시더라고요. 듣기만 하는데도 정말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으고 어머니 돈도 모아서 멋진 집을 지었어요. 배산 임수에 풍광도 좋고 공기도 좋은 곳에다가요. 사람들은 무슨 별장인 줄 알고 찾아왔다가 가족들이 우르르 같이 사는 거에 참 보기 좋다고 말하고 나도 그렇게 사는 게 꿈이라고 하면서 참 부럽다고들 하고 가시더라고요. 우리는 정원도 같이 꾸미고 육아도 같이 했습니다. 나중엔 동서들이 저보다 우리 애들을 더 잘 보더라고요. 동서들도 사이좋게 임신해서 아마 집에는 예쁜 애기들이 더 많이 뛰어놀게 될 것 같아요. 가끔 요양원에 있는 시아버지 얘기를 전해 듣는데 부쩍 외로워하며 병세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해요. 치료도 잘해주고 요양원 사람들이 잘 돌봐주려고 하는데 자주 우시고 힘들어 하신다고요. 그래도 어머니 말씀대로 평생 했던 짓 후회하면서 생 마무리 짓게 하는 게 어머니가 시아버지께 하는 마지막 복수라고 하시네요. 후회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마음도 많이 괴롭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하루를 다 좀먹어 버리잖아요. 주변에 살펴보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많죠. 내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도 날 아껴주고 항상 챙겨주는 좋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슬퍼하지 마시고 얼른 좋은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희 시아버지처럼 상처 주지 마시고 항상 사랑으로 아껴주고 지켜봐 주세요. 다들 그런 사람들을 잃고 후회하는 삶보다 그 사람들이 있어서 빛나고 행복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